안녕하십니까, 운 교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바쁜 토요일날 이렇게 또 개정국어 때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할 거는 메가북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개정국어에 관한 책을 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책을 만들게 된 이유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간략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국어 때문에 학생들이 저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질문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모아가지고 지금 핵심을 딱 골격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편안한 자세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간중간에 질문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 아니면 뭐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얘기하셔도 되고요. 이 개정국어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 먼저 하나를 말씀드리면 너무 대비가 안 돼 있어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학원 강사지만 꼽겠습니다. 국어, 수학, 외국어, 그 다음에 과탐 또는 사탐으로 영역의 이름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도 바뀌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강사들 다 회신을 돌렸는데 수학 쪽에 바뀐 거 없다. 외국어 쪽에도 바뀐 거 없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사탐, 가탐도 보기에는 뭐냐면 순서가 바뀌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본래 있었던 내용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어떤 내용이 더 추가되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가 바뀌었냐? 국어가 바뀌었습니다. 국어가.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사실 제가 개정국어가 바뀌고 난 다음에 내가 좀 이제 돈을 벌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근데 문제는 이게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냐면 학생들이 관심을 안 준 건 내가 이해를 해. 왜냐면 고2는 지금 이때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정상이거든요. 근데 학부모님들도 관심이 없고 무엇보다 교육 관계자들이 더 관심이 없어요.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발빠르다라고 하는 학원 강사조차도 관심을 안 두고 있어요. 바뀌었는데 아무도 무엇이 바뀌었는지 얘기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답답했어요. 왜냐면 솔직히 학원 강사는 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기 때문에 뭐든지 발빠르게 준비하고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가지고 빨리빨리 강좌를 제공해주고 책을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 게 프로 강사라고 생각했는데 이때까지 학원 강사분들이 그런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차근차근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개정국어는 뭐가 달라진 거냐? 그에 따른 대비 방법은 뭐냐? 국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원래 수능 문제는 50문제가 나왔습니다. 50문제가. 근데 이제 지금은 45문제로 5문제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시험 시간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면 한 문제당 문제를 풀어내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좀 천천히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달라진 게 뭐냐면 난이도가 달라졌어요. 난이도가. 전에는 난이도 같은 게 없고 하나의 국어만 있었는데 지금은 A형이라고 하는 난이도와 B형이라고 하는 난이도로 바뀌었어요. 그럼 간단하게 얘기해서 A형은 쉽고 B형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보단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시선인데 자 다시 난이도라고 하는 게 생겼다와 그 다음에 문제 개수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시선인데 그거보다 더 급격하게 바뀐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교과 영역의 반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과서를 반영해가지고 수능 문제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교과서를 반영해가지고 수능 문제를 내면 무엇이 달라지냐? 반대로 얘기하면 이전 수능은 교과서를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 수능에서 뭐가 있었냐면 비문학이 있었는데 이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사회 과목 선생님도 내가 한번 가르쳐볼까 이러고 과학 선생님도 내가 한번 가르쳐볼까 이러고 있어요. 국어 선생님들은 울고 있어요. 왜? 과학 부분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나오고 사회 부분에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이 나오니까 국어 선생님은 이거 뭐 다 읽어야 되고 다 공부해야 되니까 정말로 속된 말로 미치는 거죠. 그 정도로.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회나 과학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물론 교과부가 그렇게 만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유럽식 교육이 아니고 미국식 교육을 받고 있어요. 미국식 교육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 독서 교육을 매우 중시합니다. 그럼 독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국어책만 있습니까? 문학책만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회나 철학이나 역사나 또는 아무리 내가 문과생이라고 하더라도 과학 부분의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의학적인 지식, 생물학적 지식도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국어라고 하는 게, 언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문학 내용만, 문학 작품만 공부하거나 문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다채로운 분야의 책들을 내가 다 섭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능력을 배양해줘야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전 수능에서 그런 기조를 유지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미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무리하게 미국식 교육을 따랐어요. 조금 더 썰을 풀게요. 미국에는 독서 지도 교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독서 지도 교사 같은 선생님은 모든 선생님보다 레벨이 높습니다. 그분들이 그 아래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지시를 내린다. 어떻게 가르치고 어떠한 책들을 읽혀야 되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 체제를 따라와서 여기에 딱 접목시키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독서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이게 결국 독서가 중요하니까 비문학 내야지 해서 비문학을 왕창 중시해서 냈는데 너무 힘들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공교육이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교과서로 바꿔야겠다 해서 교과서를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교과서를 반영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제가 딱 느꼈어요. 수능이 크게 바뀌겠구나. 왜냐면 이전에는 정말로 교과서를 반영하지 않았거든요. 교과서와 상관없이 그냥 기출문제만 풀어도 충분히 언어능력 점수를 잘 맞을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대놓고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교과서를 반영하겠다고 했으니까 교과서의 내용이 매우 중시가 될 것이고 시험이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교과서에서 뭘 어떻게 반영하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원래 수능은 5개의 영역으로 있습니다. 듣기, 쓰기, 어휘어법, 문학, 비문학. 그럼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 5개의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비문학이에요, 비문학. 왜? 21문제가 나왔잖아요. 딱 보면 아시겠죠? 이 21문제의 비문학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 독서 교육이 중시가 되었던 건데 그리고 사실은 어휘어법 같은 경우는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듣기에서 학생들이 제일 처음에 언어를 딱 치면 뭔가 듣습니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기존의 수능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명칭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겠죠. 듣기는 이제 듣기가 아니고 화법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쓰기는 작문, 어휘어법은 문법, 문학은 똑같이 문학, 비문학은 독서라고 하는 교과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뭐의 비중이 가장 줄었나요? 비문학의 비중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왜? 학교 선생님들의 그런 불만들을 반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학보다 비문학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문학이 더 개수가 많아졌어요. 문제의 개수가 더 많아졌고요. 상대적으로 뭐가 많아졌냐? 문법이 정말로 많아진 거죠. 문법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그걸 충분히 반영한 거죠. 사실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고려대 국어교육과 출신인데 고려대에서 국어교육을 공부할 때 딱 2과목밖에 배우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문학이고요. 두 번째는 문법입니다. 비문학이나 독서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졸업할 때쯤 이제 천천히 교과목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국어 선생님들은 독서나 비문학에 대해서 또는 화법도 잘 몰라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정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선생님들이 자기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게 있고 가르쳐왔던 게 있는데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법과 작문과 문법 문제를 합치면 16문제나 17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이번에 인천시 교육청에서 시험을 쳤는데 화법과 작문과 문법을 합쳐서 8문제밖에 안 냈습니다. 8문제밖에. 왜 그럴까요? 인천시 교육청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 인천시 안에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정말로 특출난 선생님들을 모아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서 그걸 시험 형태로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풀게끔 만드는데 선생님들 공부가 안 돼 있던 거죠. 공부가 안 돼 있어요. 문제를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5월 17일 날 예비고사 칠 때는 화법과 작문과 문법 합해서 17문제, 16문제가 나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교육청 문제에서는 8문제밖에 못 낸 거예요. 공부가 부족해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학생들도 개정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오히려 더 관심이 없고 더 모르는 사람이 교육 관계자라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은. 이 난리가 언제까지 될 거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 예상에는. 첫 번째, 수능 때 한번 터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현재 고3들이 수능을 딱 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고2들이 나 이제 수능 쳐야 된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럼 뭘 공부해야 되는지 보니까 완전 바뀐 거예요. 학교 선생님도 뭘 가르쳐야 되지 딱 보니까 완전 바뀐 거죠. 그때 한번 느끼거나 아니면 좀 늦으면 내년 6월 달에 느낄 겁니다. 내년 6월에는 다시 평가원에서 모의고사를 칩니다. 그때는 지금같이 뭐 인천시 교육청에서 모의고사를 냈던 것처럼 뭐 문법, 화법, 작문 합해가지고 8문제 이렇게 맞내고 철저하게 문법, 작문, 화법 합쳐서 16문제, 17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럼 학생들이 접하지 않던 화법과 문법 같은 거 문제 풀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큰일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 5월 17일 날 시험이 딱 시행되고 어떤 식으로 수능이 바뀔 건지를 보여줬을 때 이거 이제는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전에는 언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만 준비하면 됐거든요. 지금은 2년은 준비해야 돼요. 왜 그런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개정 전에도 똑같이 5개 영역, 개정 후에도 똑같이 5개 영역인데 명칭만 바뀐 게 아니고 문제의 비율이 달라지면서 이제 공부할 게 엄청나게 늘어진 겁니다. 왜 늘어났냐? 첫 번째, 옛날에 학생들은 듣기는 절대 공부하지 않았어요. 듣기 공부했어? 한 적이 없어요. 듣기 공부하셨어요?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듣기를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냥 맞추니까. 근데 이제는 화법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개념을 모르면 못 풀어요. 화법이라고 하는 교과서에 개념들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개념을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못 풀기 때문에 화법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문법 공부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학생들이 그전에는 문법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요? 한 문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한 문제 때문에 실제로 15시간, 20시간 정도의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냐 말이죠. 딴 것도 바쁜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버리고 갔던 거죠. 공부해도 맞출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문법이 6개에서 7개로 훨씬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전과 똑같이 공부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문법 공부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개념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A형은 200개, B형은 300개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개정 전과 개정 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공부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왜 늘어났냐? 전에는 듣기랑 또는 문법 이런 거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는 다른 거 똑같이 공부하면서 문법과 화법까지 같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전 시험에서는, 이전 입시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어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영어나 수학이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안에서 대학이 갈렸죠. 영어, 수학을 일단 무조건 잘 치고 가야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언어가 관건이 됐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근데 언어 중에 이 5개의 영역 중에서 어떤 과목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문법입니다. 왜? 개념의 개수가 비교가 안 됩니다. 작문이나 화법은 4, 50개 정도면 A형 간단한 걸 칠 수가 있어요. 또는 뭐 B형 한다 하더라도 100개 미만이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100개 개념 공부하는 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법은 200개 또는 B형은 300개로 공부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수의 개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쉽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쉽게 생각하고 가면 좋은 대학을 못 가요. 문법 문제를 다 틀려가지고. 결론은 이거란 거죠. 그래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늦기 전에 그러니까 수능이 딱 치고 난 다음에 무조건 다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정말로. 나중에 한번 쳐보면 학생들이 평상시와 똑같이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해야 될 분량이 엄청 늘어나니까 이 커리도 못 짜고 일정도 안 맞고 불안하기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개정국어의 최고의 변화는 뭐냐면 문법과 화법입니다. 다른 건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45문제로 준 거나 아니면 뭐 교과서가 반영된 거 이런 건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화법과 문법이 엄청나게 중요해졌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과목과 다른 국어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감이 잡히신 분들은 A, B형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A형 차이가 크냐? 이런 질문들도 던지세요. A형과 B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형은 쉽고 B형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마인드예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접근합니다. 강사기 때문에 A형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B형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보면 A, B형은 쉽고 어렵게 문제가 아닙니다. 결코. B형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왜냐면
B형의 기조가 뭐냐면 지금 현 수능 체제를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현 수능이 지금 쉬워요. 그래서 B형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범위가 문제라는 거죠. B형은 학생들이 정말 싫어하는 개념들만 모여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은 문법도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거기다 문법 중에 최고로 가장 공부하기 싫은 개념들이 모여 있는 게 B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A, B형은 결국 뭐의 문제냐? 끈기의 문제라고 봅니다. 끈기의 문제. 얼마나 버티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라고 보죠. 그러면 A, B형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이걸 정말 자주 묻는데 자, 잘 들으십시오. 학부모님들도 정말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개정 수능의 A, B형의 가장 주된 교과목은 사실은 언어나 외국어가 아니고요. 수학입니다. 수학. 수학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자, 이과생은 무조건 수학 B형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거. 문과생은 쉬운 걸 해야 된다. 무조건. 수학 A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는 어떻게 하냐? 영어는 모든 대학교에서 특히나 뭐 웬만큼 좋은 대학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B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B형을 쳐야 됩니다. 실제로 영어 B형 응시자들이 80%가 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A형은 영어는 거의 A형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거의 다 B형을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B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사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문과면 수학 A형, 이과면 수학 B형, 그리고 영어는 무조건 B형. 그리고 이제 언어는 어떻게 되냐? 언어는 이과는 무조건 A형을 해야 되는 거고 문과는 무조건 B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B형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과면 그렇게 하고 이과는 저렇게 하는 겁니다. A, B형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범위의 문제입니다. 범위의 문제. 훨씬 더 많은 개념들을 익혀야 되고 빨리빨리 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요겁니다. 다만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 대성이나 아니면 뭐 메가스터디나 아니면 뭐 요새 뭐 종로학원이나 이런 재수학원에 가보면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아둔 그런 반이 있어요. 그 학생들을 딱 조사를 해보면 수학 1등급 맞았어요. 1등급 맞았는데 재수합니다. 외국어 1등급 맞았어요. 1등급 맞았는데도 재수를 해요. 근데 언어 때문에 재수하는 거죠, 결론은. 언어가 4가 나온 거예요, 이 학생이. 근데 그 학생들 물어보면 평소에 어떻게 쳤어? 1등급 나왔는데요. 수능 때는 4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개정전 수능에 언어가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그래요. 언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공부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교과목과 달리. 그냥 어떤 학생은 자기가 뭐 감이 좋거나 컨디션이 좋거나 뭐 냄새를 잘 맡으면 좋은 점수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개정전에는 언어 영역이라는 게 공부하기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개정 후에는요 공부하기가 쉬워져요. 이 AB형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요. 그전에는 개념을 묻지 않았습니다. 언어에서. 개념이라고 해봤자 문학 개념 정도가 전부였는데 이제는 문학 개념뿐만 아니라 화법 개념, 문법 개념, 개념 위주로 다 물어버리는 거죠. 이제 상위권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언어도 확실하게 점수를 채워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마 바뀌게 될 건데 별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죠. 가르치는 저의 입장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죠. 이게. 상위권 잘만 받쳐주면 확실히 성적이 잘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질문까지 정리했고 세 번째입니다. 교과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수능 언어 최고의 변화는 교과서를 반영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비밀이 있습니다. 이거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는 비밀인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의 교과서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 지금 교과목이 5개, 문학, 문법, 작문, 독서, 화법 이렇게 5개의 교과목이 있는데 국어만 하더라도 이 5개의 교과목의 종류가 각각 하나씩이 아닙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총 14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개 종류의 교과서가 있는 거죠.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3종, 문법과 독서 같은 경우에는 4종의 교과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과서 한 상하 1권과 2권을 다 합치면 B형 같은 경우는 50개의 교과서를 봐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어떻게 반영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이게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교과서가 전부 다다. 그러면 B형은 결론이 뭐냐? 50개의 교과서를 봐야 된다는 얘기고 A형은 25개의 교과서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그렇게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교과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지금 이분이 A출판사 사장님,
여기가 B 출판사 사장님, 여기는 C 출판사 사장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이제 교과부예요. 그러면 자, 교과서 참여할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A, B, C가 손을 들었죠. 그런 다음에 이 사장님들이 저한테 책을 갖고 와요. 자, 제가 책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근데 문제는 그 책을 만들 때는 교과부가 제시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교육과정 해설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책에 나오는 개념들을 다 싣고 있어야지 그 교과서가 검토받아가지고 채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교과서를 판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A, B, C 사장님들이 열심히 책을 만들겠죠. 뭐에 입각해서? 교과부가 제시한 교육과정 해설서라고 하는 그 책에 입각해서 막 만들겠죠.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50개 종류의 교과서를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교육과정 해설서에 있는 그 내용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교육과정 해설서가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만든 것도 그 까닭이에요. 사실 교과서가 반영되고 공교육이 중시된다고 했는데 사실 학생들의 고민은 그게 아니거든요. 교과서가 반영된다면 50개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을 했죠. 50개를 볼 필요가 없다. 교육과정 해설서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개념들을 공부하면 충분히 시험에 나오는 그런 개념들을 만들어서 책으로 내면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저 책이에요. 근데 이 책 만들 때 교과서를 안 본 게 아니죠. 저희는 전문가니까 여러 종류의 교과서를 다 보고 개념을 만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같은 개념인데 어떤 책에는 뭐라고 설명했고 다른 책에는 어떻게 설명했나 이걸 다 보고 이렇게 다 판단하고 그 안에 반영을 해놓았던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좀 자식 같은, 사실 제가 자식이 없어가지고요. 예, 어떤 기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충 제 예상에는 정말 자식 같은 그런 책이죠. 예. 그래서 저희 연구진들이 개념 하나하나 다 비교하고 어떤 식으로 가르치면 좋을지를 다 판단하고 들어간 책입니다. 기본적인 기준은 뭐냐 이런 거죠.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개념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 아래쪽에 예시를 항상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시를. 그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를 출제될지 그리고 문제 출제된다면 어떤 형태로 나올지 그 예시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든 책이 저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많이 오셨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개정국어의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일단 저자니까요. 그죠? 저자니까요. 당연한 거죠. 자,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교과서를 만약에 보겠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교과서의 내용을 아직 안 넘겨보셨죠? 뭐 학생이나 학부모 다 교과서의 내용을 안 넘겨보셨겠지만 딱 넘겨보시면 공부를 못해요. 그 책으로는. 왜? 학습활동 위주거든요. 학습활동 위주. 옛날에 학습활동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는 뭘 공부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자, 영희야 철이가 대화를 하고 있다. 뭐가 잘못되었는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써요. 막 영희가 좀 높임 말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막 써요. 근데 그렇게 써봤자 내가 공부가 된지 안 되는지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교과서를 봐봤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뭐냐? 교육과정 해설서에 있는 그 내용들을 다시 시험에 나올 것만 꼽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 대안은 저만 일단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 좀 안타까워요, 이게. 많이 바뀌었고 이제는 언어에서 개념이 매우 중요했고 그 개념을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는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바뀐 게 중요한 거니까 사실 문학이나 비문학, 그러니까 이제 독서로 바뀌었는데 독서나 아니면 작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다 공부를 해왔고 별로 부담 없습니다. 문학 공부했죠? 문법 공부했죠? 아, 문법은 안 했겠다. 쏘리. 그냥 얘라고 하지 마시고 생각하고 얘기하세요. 좋아요. 자, 저기, 비문학도 공부했나요? 안 했어요. 잘못 물었네요. 누구한테 묻지? 자, 문학 공부했죠? 네, 비문학 공부했죠? 네, 별 문제 없어요. 화법 공부했어요? 문법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100이면 100 거의 다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화법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정말 질문 많았고요. 문법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진짜 질문 많았는데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화법은 개념 공부하시면 돼요. 개념. 제가 정리를 다 해놨어요. 다행히. 저 정말로 진짜 저 책이 좋은 책이야? 한번 판단해보고 싶다. 그럼 교과서랑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교과서를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저 책을 읽으면 이 단에서 이런 개념을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으실 겁니다. 조금 장사꾼 같나요? 아니 정말
저는 가끔 뭐 이런 얘기를 저보고 막 잘난 척한데 안 해요. 그냥 잘난 겁니다. 알겠죠? 네, 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여기에 이렇게 막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해가지고 진짜 알짜배기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랑 비교해보면 어쩔 수 없이 저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최근에 EBS에서도 저거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그걸 딱 펼쳐본 순간 고맙다 EBS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허술해요. 한번 여기 지금 있을 텐데 한번 보세요. 사진 마시고요. 이 책 사세요. 알겠죠? 네. 그 책이랑 이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화법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냐? 말씀드리면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4시간이면 됩니다. 4시간이면. 40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10개 개념 배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4시간 딱 강의 듣고 난 다음에 복습만 하더라도 금방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강사다 보니까 이 강의하는 시간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을 익히는데 20시간이 걸려요. 20시간이. A형만. B형까지 합치면 24시간. B형은 24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화법 같은 경우는 A형은 4시간이면 됩니다. B형까지 합치면 6시간이면 돼요. 화법 전혀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관건은 뭐라고요? 문법입니다. 문법. 이게 내년도에 상위권 특히 1등급 맞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다 여기에 매달릴 겁니다. 왜? 이때까지 모든 인간 강사나 언어 선생님들이 아무도 한 번도 이런 문법을 제대로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왜? 학생들이 원치 않으니까요. 한 문제 나오는 거 갖고 20시간 정리해 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문법 수업이 매우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 문법이 조금 삐끗나면 다시 재수를 해야 돼요. 특히 상위권 학생이 있어요. 결국 상위권 학생들은 재수한 이유가 언어 때문이죠. 그럼 문법은 몇 시간이 걸리냐? 정말 줄여봤는데 15시간입니다. 15시간. 문법이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학이 15문제가 나오고 문법은 6문제나 7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하지만 문법은 문학만큼 공부해야 되는 거죠.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냐? 개념 위주로 공부해야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서 먼저 개념을 익히는 거죠. 자, 내가 이 개념을 내가 알고 있는지 입으로 떠들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문이라고 하는 건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어. 학생들이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의문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용된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풀어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를 푸니까 시험 문제가 풀렸네 하면 자기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 거죠. 이런 식의 절차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몇 번 해야 되냐? A형은 200번 해야 돼요. 왜? 200개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B형은 300번, 300개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5개의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강사는 원래 1시간에 3개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 이상 얘기하면 까먹습니다. 그건 뭐 제가 강의를 듣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정리를 딱 한 번 하고 이제 다른 화제로 돌려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했던 게 뭐냐면 개정 전과 개정 후에 최대의 문제는 국어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한테 다 여쭤보십시오. 뭐 수학 강사한테 여쭤보셔도 좋고 바뀐 게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게 실제로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럼 국어에서 뭐가 바뀌었냐? 가장 크게 바뀐 거는 화법과 문법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법과 문법이 매우 중시되었고 화법의 문법의 개념들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죠. 이거는 A형도 마찬가지고 B형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과서가 많이 반영되었다라고 했는데 교과서가 반영되었다는 건 결국에 뭐냐? 그냥 개념이 중시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과정 해설서에 나왔던 그 개념들을 정리한 책들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게 비록 제 책이 아니더라도 좋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런 책이 저 책밖에 없어요. 알겠죠? 뭐 내년 돼서 뭐 다른 공부 하셔도 좋은데 내년 되면 아마 재수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거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지금 너무 잘 모르고 있어요. 개정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게 좀 답답하죠. 예. 자, 그리고 화법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 4시간 정도면 충분한 거고 B형 같은 경우에도 6시간이면 충분한 거고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많이 할애해야 된다. 왜냐면 어차피 상위권을 가르는 기준은 이제 언어 영역에서 문법이 될 테니까 거기에 치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젠 좀 화제를 바뀌어서 개정이 아니고 제가 정말 전달하고 싶은 수능에 대한 이야기 딱 하나만 할게요. 수능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제가 제 자신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학생들은 이런 유식한 질문 잘 안 합니다. 네, 제가 제 자신에게 수능의 본질이 뭐냐? 넌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본질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있다고. 저는 이 모든 언어 영역은, 이 언어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수능은 관점의 문제라고 봅니다. 관점의 문제라고. 만약에 남편의 이런 세 아이의 엄마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자식을 키우면서 평생을 지냈다. 간간히 눈물을 흘렸지만 결코 자식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지문의 내용이 사회 과목에 나왔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남편이 이런 게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새 아이의 엄마? 이건 좀 중요할지도 몰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거라고 봅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사회 과목에서는 왜 이 구절이 중시가 되냐? 복지 혜택이 없다는 말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누구의 도움도 없다는 것은 국가도 아무런 복지를 제공해 주지 않았고 이웃도 복지를 제공해 주지 않았다. 이 엄마는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제학자의 관점으로 보면 좀 다르겠죠. 남편을 잃었는데 새 아이면 보육비가 얼마고 엄마가 수입이 얼마인데 누구의 도움도 없었으니까 아 이게 정말로 좀 경제적으로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국어고 문학이라면 뭘 봐야 될까요? 이 안에서. 위에 거는 별로 필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홀로 자식을 키우면서 평생을 지냈으며 그러면 홀로 자식을 키우면서 평생을 지냈다는 것은 도망치지 않았다는 얘기고 엄마가 끈기가 있고 억척스럽다는 얘기일 겁니다. 간간히 눈물을 흘렸지만 결코 자식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슬픔을 느끼고 이 눈물은 그 엄마의 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한을 결코 자식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데서 뭔가 굉장히 엄하고 꿋꿋한 강인한 엄마의 이미지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수능은 이런 겁니다. 어떤 정보를 중시해야 되는지, 과목에 맞게끔 어떻게 생각을 바꾸어내야 되지, 이게 포인트인 거죠. 사회 과목에서 중시하는 구절이 따로 있고 경제에서 중시하는 게 따로 있고 국어, 문학에서 중시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뭐냐? 그냥 막무가내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정보를 처리했을 때 어떤 내용을 뽑아낼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공부를 다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다르게 하면 이것도 좀 이 좀 아시나요 이게? 이게 뭔지 이게 아이유의 노래인데요. 이게 학생들이 이 내용을 보고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문학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한 거죠. 수능 국어나 아니면 그냥 이런 노래나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좀 다른 관점을 보여드릴게요. 이 노래를 통해서.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파란 건지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늘이 파란 상황 속에서 누군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파란 거지? 불만이란 얘기일까요? 만족스럽다는 얘기일까요? 좀 불만을 얘기하는 것 같죠? 오늘따라 왜 바람은 또 완벽한지. 이것도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이 완벽해서 싫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뽑아내야 됩니다. 승리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게. 그냥 모르는 척 하나, 못 들은 척, 지워버린 척, 딴 얘기 시작할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저는 좀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었구나 이런 걸 떠올린다는 거죠. 정보를 좀 다르게 처리를 해버려요. 근데 이제 대부분 학생은 그냥 이거 예쁘구나 이렇게 처리하죠. 이게 이제 승리적 사고력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못하게 입 맞출까? 자, 좋네요. 예.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고 흐르지 못하게 또 살짝 웃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연관을 짓는 거죠. 이 사람이 눈물이 지금 나고 있는데 왜 눈물이 났을까요? 왜? 예?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그죠? 예.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으니까 눈물이 좀 차오른 거고 흐르지 못하게 또 살짝 웃는 까닭은 뭘까요? 왜 살짝 웃었을까요? 이건 제가 보여드릴 수밖에 없네요. 눈물이 이렇게 좀 눈물이 이렇게 좀 나면 이게 흘러내릴까봐 좀 그러하니까 이렇게 살짝 웃은 겁니다. 웃은 겁니다. 살짝 웃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눈물이 이렇게 머금게 되고 안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흘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웃는 게 정말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눈물을 참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바꿔봐야 됩니다. 내게 왜 이러는지 무슨 말 하는지 오늘 했던 모든 말 저 하늘 위로.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에게 했던 모든 말 저 하늘 위로 날려버리고 싶다. 잊고 싶다, 기억하고 싶다. 잊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한 번도 못했던 말, 울면서 할 줄은 나 몰랐던 말.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어떻게 해. 그럼 여기서 이제 파악할 수 있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여자인 거죠. 맞은편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오빠가 있습니다. 그 오빠에게 내가 한 말은 나는 오빠가 좋은 거 어떡하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오빠는 나에게 뭘 말했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게 되고
이 들었던 모든 거 다 날리고 싶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넌 친한 동생이야. 요 정도 얘기였겠죠. 요 정도 얘기. 이게 단순히 가사, 그러니까 노래를 즐기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 수능 언어가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노래가 아니고 시로 바뀔 뿐이지만 똑같은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정보를 처리하느냐. 지금 얘가 마음이 좋을까 싫을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좀 어려운 문제지만 이 노래 제목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좋은 날이에요. 이 노래 제목은 반어적인 의미를 띠고 있어.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이걸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요구하는 게 바로 수능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개정 국어뿐만 아니라 수능을 아우른 전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라고 하는 건 결국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고 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개념과 사고력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저책으로 제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다. 저책으로 책임지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사고력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길러줘야지 그래야지 이제 외국어도 1, 수리도 1 맞는 친구들이 언어도 1을 맞는 겁니다. 언어도. 그래서 대성학원이나 종로학원에서 상위권을 치닫는 학생들이 왜 언어만 그렇게 4등급이 나오는지 판단해보면 초점을 못 맞췄던 거죠. 초점을. 그게 바로 우리 국어 문제의 좀 가장 큰 문제점이고 저도 그걸 고치고 싶고 여러분들 또한 그 부모님들의 자녀분들도 이런 시각을 꼭 익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괜찮습니다. 나이로 물으실까봐 나이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32입니다. 네. 근데 관심 없었네요. 혹시 뭐 다른 질문 같은 건 없으십니까? 네. 경찰대 언어 시험이랑 비슷해서요? 경찰대 언어와는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경찰대는 암기예요. 암기인데 수능은 뭐의 문제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저기 있군요. 쓸 수 있는 게 있군요. 좋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문법이라고 하는 과목에 익혀야 되는 개념이라면 이쪽은 쉬운 거, 이쪽은 중간 거, 이쪽은 정말 어려운 것들이 모여있다고 칩시다. 근데 수능 같은 경우는 이 중간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찰대는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거의 암기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수능은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걸 이용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게끔 만드는데 경찰대는 이거 전체 다 그냥 암기해버리면 됩니다. 암기를.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오히려 경찰대가 더 어렵지만 생각을 하지 않고 풀 수 있어요. 이건 그냥 5번이네, 이건 3번이네 이런 식으로. 수능은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얘가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지? 그래 이 개념 때문에 이게 5번이구나 이런 식으로. 좀 느낌이 달라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다만 뭐의 문제냐? 어차피 수능 공부를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경찰대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과목도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게 영어 비밀들도 제가 좀 많이 알고 있는데요. 네,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배점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00점인데 다만 이제 1점짜리 문제, 3점짜리 문제, 2점짜리 문제들이 갈리는데 3점짜리 문제가 이제 매우 중요해진 거거든요. 이 얘기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좀 너무 디테일한 얘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해버리면 다 잊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나중에 일단 먼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해놓고 난 다음에 천천히 그 배점 문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전략보다는 기본적인 능력의 문제라고. 그래서 이게 3점짜리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가 어떻게 공부하자 이거보다는 먼저 기본적으로 익혀야 될 개념들을 다 익혀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좀 전략을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없으시면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